이게 스타트가 이제 SK 그룹하고 제가 일을 많이 하는데 SK 그룹 내에 그 SK 유니버시티라고 있어요. 마이써니라고. 그 마이써니에서 시작된 그 AI 칼리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에 이제 오프닝을 하기 위한 이제 개괄 강의로 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타겟 자체가 이제 명확하게 그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AI를 어떻게 비즈니스에 접목할 것인가에 이제 초점이 많이 맞춰진 케이스죠. 그래서 이게 이런 책이 사실 쓰기 제일 어려워요. 이런 종류가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일반인 눈높이에서 보기에는 어렵고, 그죠? 반대로 이제 또 그 AI 테크라든지 이쪽 잘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너무 쉬운 거예요.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애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그 용어에 좀 익숙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한 공부들을 하셔야 되는 시점이 됐어요. 저는 이제 AI도 그렇고 최근에 이야기 많이 나오는 웹3나 블록체인 같은 기술도 그렇고 거의 모든 기술들이 이제 사이클 이렇게 그 역사적 사이클 돌아가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해당 역사적 사이클에서 어떤 시기에 지금 왔고 어떤 경우에 무엇을 봐야 되는지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AI 같은 경우에는 이미 테크 사이클이 지나간 상황이에요. 지나가서 이제 커머디티화 된다 그러죠. 사실상 모든 사람들한테 보급되는 단계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테크놀로지 우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테크 공부하는 쪽에서 비즈니스 인사이트하고 그다음에 사용자, 유저하고 마켓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인지하고 쓰는 사람들한테로 급격하게 이전해요. 이제 거의 모든 기술이나 이제 사회가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래서 디자인이라든지 또는 UX 그리고 비즈니스 인사이트 이런 거에 대한 그 것들이 지금 제일 많이 필요한데 원래 항상 필요로 하는 거하고 공급되는 거 하는 거 사이에 미스매치가 나죠.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략 컴퓨터 사이언스를 중심으로 해서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쪽에 너무 많이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AI 대학원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생기잖아요. 예, 저는 이게 과잉 공급될 거라 생각합니다. 조만간 과잉 공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왜냐하면 플랫폼으로 넘어가게 될 거고 커머디티화 되면서 싸질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대한민국의 디자인 꼴 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나라의 디자인이 뭐가 나빠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인력 측면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의 디자인 그 캐파 능력은 이제 세계 1위예요. 세계 1위. 못 믿으시겠지만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진짜. 근데 이게 못 믿는 이유는 이태리라든지 뭐 프랑스의 유명한 뭐 이런 애들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건 평균적 레벨이에요. 평균적 레벨 산업 디자인 측면에서 특히 가장 우리나라가 그 수준이 높거든요. 근데 디자이너의 삶은 아마 가장 안 좋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너무 많이 배출돼서 그래요. 너무 많이 그렇게 되니까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산업체 입장에서는 왜 많은 사람들이 공급되니까 이들이 저가 입찰을 하게 돼 있거든요.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그 사람들을 쉽게 쓸 수 있게 되니까 전체 역량적으로 봤을 땐 비용 대비 높은 퀄리티가 뽑혀 나오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지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AI도 아마 똑같게 펼쳐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보는 그런 그 눈을 기르는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AI 이야기 할 때도 역사적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사실 이 책이 이제 그 다 커버하는데 지난번에 이제 모두연구소 모두연구소가 아니지 AI 양재 허브에서 이틀간 이걸 한번 커버를 한번 해봤는데 6시간 걸려요. 6시간 기본 6시간 걸리는 거를 30분 내에 뭐 이거 커버하는 게 불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가장 큰 그림에 해당하는 이야기만 좀 하고 그 다음에 트렌드적인 측면하고 그 다음에 지금 상용화를 했기 때문에 상용화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상용화를 할 때에는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이슈들이 과거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막 부각이 돼요. 그런 부분들을 초점을 많이 맞춰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게 세 가지 그 사이클이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꼭 드리는데 이 그림을 꼭 그 제일 처음에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모든 기술에는 사회적 맥락이 있다.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하이프가 있고
붐이 일고 꺼지고 하는 어떤 그런 사이클이 진행될 때에는 기술의 완성도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 그리고 사회에서 그걸 요구를 했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AI 붐 같은 경우에는 시작점은 다트머스 컨퍼런스에서 존 메카시라는 분이 이제 그 AI란 말을 이제 정리를 해서 올리고 그에 대한 것들을 토론하면서 시작이 됐었지만 이때의 그 세계적인 어떤 흐름을 좀 보자면은 이게 냉전 시대거든요. 이때가 이제 냉전 시대이고 1950년, 1945년에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로부터 한 1, 20년 뒤잖아요. 요때 이제 소련하고 미국하고 사이에 이제 냉전 시대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때 제일 중요한 기술이 그래서 로켓 쏘아 올리는 거라든지 우주 탐험 경쟁 뭐 이런 것들 벌어지기 시작을 했죠. 그때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의 인력과 노동력 생산성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선 것들이잖아요, 얘네들이. 그러다 보니까 최초에는 전쟁이나 로켓 뭐 그다음에 이쪽에서 쓰려고 만들어진 기술이 소위 얘기하는 컴퓨터 관련된 기술이었고 그다음에 AI와 관련된 연구 작업의 대부분이 어디서 왔냐 하면 이런 국방 쪽에서 오게 되죠. 예, 그리고 이제 1966년에 스타 트랙 오리지널 시리즈 같은 것들 보시면 그 다음에 스페이스 오디세이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아실 텐데 그 당시에 이미 사이버네틱스라든지 네트워크와 연결해서 그 다음에 그 우리 사이보그라든지 이런 개념 것들이 왜 나왔냐 하면은 우주 여행을 하고 뭐 이런 거를 할 때 인간이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을 강화해야 되는 그래서 그런 뭐 600만 불의 사나 이런 거 아실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이런 종류의 밈들과 사회적 분위기가 이때 셋업이 돼요. 컬처와 함께.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돈을 확 때려 넣으면서 붐이 일어나죠. 이제 이게 이제 AI 붐의 시작이고 컴퓨터 기술이 이제 기본 그 컴퓨터 기술이 있었으니까.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한 10년을 그렇게 했는데 별로 나온 게 없는 거죠. 10년을 그렇게 했는데 별로 나온 게 없고 그다음에 AI 붐을 일으켰던 이제 파운딩 파더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분이 마빈 민스키 교수님인데 특히 민스키하고 세이머 페이퍼 MIT 교수님이시거든요. 이분들이 신경망이라고 해서 인간 뇌하고 비슷한 그 개념을 도입을 해서 이렇게 처음 그 앞으로 만약에 확장이 된다면 AI가 인간하고 비슷해질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건데 그 논리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걸 또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요. 그게 이제 좀 길어지니까 그런 증명이 있었다 뭐 이런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걸 증명하는 바람에 안 그래도 10년 동안 의심하고 있었는데 나온 게 별로 없어갖고 뭐 만든 사람들이 야 이거 좀 이상해라고 하니 그냥 폭삭하는 거죠. 순식간에 폭삭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들이 좀 원망스럽기도 해요. 왜냐하면 AI 기술이 좀 더 발전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증명하는 바람에 한 20년을 암흑기를 걷거든요. 이게 20년을 한 암흑기를 걷다가 80년대 들어서 이제 다시 이제 붐에 들어가요. 이게 두 번째 이제 붐이죠. 왜 원망했냐면은 이게 그들이 증명했던 수학적 증명이 사실 2차원적 오류였기 때문에 알고 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다차원으로 하면 되더라는 걸 알게 돼요. 그게 멀티레이어 퍼셉션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그게 지금 딥러닝이라고 하는 기술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딥러닝이라고 하는 기술의 기본을 만들었던 토론토 대학교 교수님이 1980년대에 이게 2차원이어서 안 됐던 거지 다차원으로 데이터를 접었더니 되는데? 라고 또 이제 논문을 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게 원래 안 되는 게 아니었구나. 근데 벌써 20년을 갖다 암흑기를 지난 거거든요. 그때 한 20년 동안 암흑기를 안 지났으면 좀 더 발전했었겠죠. 여튼간에 그렇게 됐는데 이때에는 또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분위기가 이제 나타나는 게 80년대 후반이 PC 보급 될 때거든요. 개인 한 명 한 명이 전부 퍼스널 컴퓨터를 가지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렇게 되니까 컴퓨터 하나씩 있으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뭔가 자동화잖아요. 자동화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걸 코딩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뭔가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때 전문가 시스템이라는 게 그래서 나와요. 이게 규칙처럼 전문가 시스템은 어려운 건 아니고 저거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 어렸을 때 뭐 여기 연령대가 다양해가지고 어렸을 때라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여튼 그뭐 지금도 많이 하는 거 MBTI 같이 이렇게 A, B, C, D 막 선택을 하면 B로 가고 B, C, D 선택하면 C로 가고 이렇게 설문 쭉 하고 나면 맨 마지막에 너는 어떤 종류인데 뭐 어쩌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휴리스틱에 그런데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프로그래밍으로 짜는 게 쉽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딱 했더니 뭐 그럴듯한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런 걸 전문가 시스템에 부르는데 이거의 그 핵심은 뭐였냐면 그런 규칙들을 잘 코딩화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일부 적용하는 것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고 이러니까 아 드디어 또 컴퓨터 PC와 함께 AI가 될 것 같아 뭐 이러면서 또 더더군다나 과거에 안 된다고 했던 신경망도 되겠다 뭐 이래가지고 막 또 붐이 일어요. 붐이 쭉 일어나다가 또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 아, 뭐 다른 거는 막 발전하는 거죠. 인터넷도 발전하고 여러 개 발전하는데 AI 쪽에 연구한 사람들 거는 뭐 특별히 쓸데가 없는 거예요. 또 한 10년 동안 쓸데가 없고 뭐 성능도 뭐 별로 안 좋고 예, 이러니까 이제 실망을 또 한 거죠. 아, 거봐 이것도 또 뻥이야. 이제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시장 실패를 한 거예요. 시장도 실패를 했고 기술도 실패를 했고 근데 기술이 실패한 이유는 뭐냐면 AI라고 하는 제품, 이걸 제품으로 보자면 제품이나 서비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인지적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인간의 어느 인지적 기능을 대체하거나 혹은 보완을 해줘야 되는데 그 대체하거나 보완해준 결과가 우리 인간이 혼자 있을 때보다 나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확실히 나아야 되는데 그래야 쓸 거 아니야 이 제품 특성상. 다른 제품들은 아무리 간단한 거라도 우리가 하는 기능을 전부 대체하지 못하라도 우리가 사가지고 쓰는 그런 보람이 있으니까 좀 난데 인지적 기능과 관련된 부분들은 안 그래도 굉장히 의심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 얼굴을 인식한다, 뭐를 한다 이런 거 했을 때 한 80% 맞추고 20% 틀리잖아요. 그럼 못 써요 이거 사실은. 근데 그 정도까지는 잘 하는데 진짜 인간하고 비슷한 수준 정도 올라가죠. 이거 진짜 잘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그 레벨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해요. 사실은 요 두 번째 인공지능의 부분. 그래서 다 이제 이때 AI 했던 사람들이 또 전부 다 뭐 한국 와가지고 AI 하시다가 또 AI 하면은 이제 논문도 안 받아주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니 데이터 웨어하우싱이니 뭐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다른 쪽 막 하시고 그랬어요. 저도 사실은 석사는 AI 쪽 관련된 걸 했었는데 90년대 초반이거든요. 90년대 했었거든요. 근데 아 이게 그다지 그렇게 뭐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종류였어요. 그러다가 2011년, 11년, 12년 이렇게 들어가면서 세 번째 붐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번이 세 번째 붐이고 이 세 번째 붐은 크게 봤을 때 기존에 안 됐었던 것들을 극복하면서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가 이제 원동력을 이렇게 보고 있죠. GPU, 그러니까 이론은 바뀐 게 없어요, 사실은. 80년대 있었던 것들이 좀 발전한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것들이. 그랬는데 이 그 핵심이 뭐였냐면 학습이었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가 너무너무 많이 필요한데 당시만 하더라도 학습할 만한 데이터가 그렇게 안 많았거든요. 데이터 얻는 것도 일이거든요. 이것도 비용이고. 근데 그게 넘쳐나죠, 일단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걸 프로세싱을 하려면 이게 사실은 그렇게 효율적인 기술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는 현재 AI 방법론이 앞으로 극복해야 될 과제 얘기할 때 항상 이 얘기가 나오는데 강력한 그 GPU라든지 이런 컴퓨팅 파워가 있으면 굉장히 잘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놀랍게도 이거는 3D 컴퓨팅을 했었던 엔비디아 같은 회사의 GPU 이게 이제 커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웃긴 게 GPU는 사실 게임 PC 할 때 많이 쓰는 거거든요. 3D 막 그려주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PC방 같은 데서 많이 도입됐던 거였거든요. 원래는. 그랬는데 신기하게도 인공지능을 학습하는 그 연산이 요거 3D 렌더링 막 그 3D로 예쁘게 그려주는 거랑 계산 방식이 비슷해요. 그 계산 방식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게임 잘하려고 만들었던 칩을 싸게 많이 해서 시장이 있으니까 많이 번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썼더니 저렴하게 이게 되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경제성이 이제 부각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데이터 있지, 데이터 처리할 GPU 있지, 알고리즘은 이미 옛날에 가능성 있었던 것도 있었는데 그 발전시켜 접목을 해봤더니 이제 드디어 제품화할 수 있는 성능이 나기 시작한 거지. 그러니까 뭐 얼굴 인식이라든지 특히 인식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인간보다 나은 이게 막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드디어 이제 인공지능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 번째 인공지능의 붐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맥락적인 측면에서 현재 상황이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지금 제일 많이 이제 듣는 질문이 이런 거예요. 세 번째 인공지능의 붐이 있는데 이건 겨울 안 오냐? 첫 번째, 두 번째하고 비슷하게 또 겨울 안 오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는데 저는 요즘엔 아주 쉽게 얘기하죠. 이건 절대 겨울이 올 수가 없다. 겨울이 안 옵니다. 왜 안 올까요? 왜 안 올까요? 이미 많이 쓰여요. 여러 군데 많이 쓰이고 있고 이미 성능이 충분히 나와서
이제 여러 가지 활용도가 생긴 거죠. 이런 경우는 겨울이 올 수가 없어요. 다만 하이프가 좀 심하잖아요. 좀 과도하게 갔잖아요. 그래서 뭐 일반 인공지능이라 그래서 뭐 우리 그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느니 뭐 이딴 얘기, 예, 그리고 별의별 거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이런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진보가 아직 특별히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증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다한 기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꺼질 가능성이 좀 있는 거고, 반대로 그 특정한 태스크가 딱 정해졌을 때에는 제대로 이제 할 만한 부분에서는 이제 충분히 쓰이고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기회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제 인공지능 그 흐름을 크게 봤을 때에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 16년 정도까지가 이 기술이 활용도가 있음을 증명하는 시기였다 생각하면 되고요. 2016년에 이제 알파고가 나오죠. 이게 알파고가 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알파고가 나오면서 일반인들 포함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인공지능의 가능성을 알게 돼요. 이렇게 되면서 돈이 이제 그 리서치는 굉장히 오랫동안 그냥 과학자의 영역인 거거든요. 거기에서 소위 얘기하는 기업들한테 주도권이 넘어가죠. 주도권이 넘어가면서 기업들이 그걸 상용화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상용화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로부터 한 5년 차, 5년 지났잖아요. 지금 2021년, 2022년 됐죠. 이제는 이제 뭘 요구하게 되냐면은 이제 그만큼 만들었으니까 제품을 내놔라를 요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제품과 서비스가 이제 승부를 가리는 시기에 온 거죠. 그 중간중간에 기술 개발 단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연히 필요했던 거고, 이제는 마케팅부터 영업,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에 대한 질문들로 넘어가는 시기다. 그래서 그것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보는 거고요. 크게 봤을 때 이렇게 AI 안에 머신러닝이란 게 있고, 머신러닝보다 AI가 큰 개념이고요. 머신러닝 안에 뭐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이런 것들이 있다. 뭐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이 중에서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는 게 최근에 가장 빅 이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건 제프리 힌턴이 그린 그 케이크인데, 예, 이게 이제 그 강화학습을 까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강화학습에 대한 어떤 그 과도한 기대, 그 알파고 만들었던 딥마인드 때문에 그때 이제 2016년에 강의를 해가지고 약간 좀 화제가 됐던 건데요. 화려하게 저렇게 보이지만 그건 체리 같은 거고, 지금 현재 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성능을 내고 있긴 한데 이거는 아이싱 겉에 있는 크림과 같은 거여서 사실은 볼륨으로 봤을 때에는 사실 우리가 답을 알고 있어야 학습을 시킬 수 있거든요. 답을 제대로 알고 있는 그런 문제역이 얼마나 있냐 이런 거예요. 이제 그 답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인공지능이 지금 거의 다 풀어내거든요. 웬만해서는 학습을 통해 가지고 인간보다 낫게 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지금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증명된 건데, 문제는 볼륨이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의 볼륨이 작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장 핫한 거는 트렌드, 이제 AI 기술 트렌드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핫한 거는 제일 밑에 이거예요. 그 unsupervised learning, 이제 비지도 학습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뭐냐면 답이 없이 데이터만 잔뜩 있어도 그 수많은 데이터 안에서 답으로 수정되는 것들을 추출을 하고 그거를 통해 가지고 또다시 AI가 더 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종류의 기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최근에는 이거에서 조금 더 진화를 해서 답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니까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이라고 해서 자가 지도 학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데이터 안에 답이 있다. 이거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위키피디아 같은 거 문장 있잖아요. 문장에는 사실은 뭐 문제를 내보내서 대한민국의 수도는 그러면 서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답을 줘야지, 그런 걸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알게 되는 이게 지도학습이라고 한다면은 그 문장 안에 이런 구멍을 뚫어요. 구멍을 뚫으면은 이 그 문장 안에 있는 이 구멍 안에 들어갈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은 답이 어디 있죠? 원래 그 문장 안에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원래 문장하고 구멍 뚫은 거하고 두 개를 대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구멍 뚫은 거, 답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데이터 안에 답이 있는 거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종류들을 가지고서 학습할 수 있다. 데이터가 많으면 이제 이런 기술들이 요즘 떠요.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트랜스포머스 포함해가지고 그
최근에 자연어 처리 이쪽에서 되게 성능을 내고 있는 종류인데 하여튼 이런 것도 누가 답을 가르쳐 준 건 아니니까 일종의 언슈퍼바이스 러닝의 카테고리로 본다면 앞으로 우리가 제일 집중해야 될 종류가 데이터하고 연결지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에서 답을 알아내고 데이터를 잘 관리하는 그런 쪽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 지금 5년이 지나서 6년 차 되고 있는데 진짜 이렇게 가고 있어요. 트렌드가 진짜 이렇게 가고 있어서 뭐 그런 기술 트렌드는 이런 게 있다는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모자라는구나. 그래서 뭐 이제 이렇게 비지도 학습은 정확하게 지도 학습은 이제 그 답을 딱 우리가 낼 수 있는 것 중심으로 하면 굉장히 잘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많으면 비지도 학습할 수 있고 데이터가 아예 없이 새로 뭔가를 하려면 뭐 강화 학습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가볍게 이제 그 현실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드리면은 이제 드디어 그 이렇게 뭐 성능이 어느 정도 증명이 됐으니까 제품 만들어야 되잖아요. 제품을 만들려니까 과거하고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려니까 과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챌린지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큰 이슈가 되는데 뭐 첫째는 데이터 사이즈, 이제 빅데이터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뭐 그에 대한 부분이고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건 뭐냐면은 지금 현재까지의 AI 연구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과학에서 이제 주류를 많이 가져왔었고 성과를 수치화해서 우위를 다투고 주류 학자들은 뭐 이런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가 오류율 제일 적어요 뭐 이런 거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의 대부분은 어떤가 하면은 답이 모호한 게 많고 그 다음에 그 AI에서 잘 한다고 했던 것들처럼 바둑이나 게임들 이거는 누가 이기고 지고 명확하잖아요. 몇 집 차이 딱 있잖아요. 룰이 명확하잖아요. 이런 게 생각보다 안 많고 그 다음에 대부분 사용자가 있어요. 사용자가 우리 인간이죠. 그럼 인간이 AI를 써서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결국에. 그렇게 되면은 그게 과연 AI냐,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냐, 증강지능이, 그래서 어그멘티드 인텔리전스라고 표현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시각들이 있어요. 저도 그쪽 주의자고.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대부분의 제품과 서비스는 인공지능과 인간의 지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렴할 것인가 쪽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이게 일단 상용화할 때는 사용자가 있음 이걸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인간이 AI 제품을 사는 거잖아요.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제품이나 서비스하고 굉장히 다른 특징을 갖고 있어요. AI가. 왜? 기존의 다른 제품은요. 인간의 본질적 특징이라고 하는 인지 기능에 대해서 질문을 제기하는 제품은 없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어때요? 너의 가장 메인에 해당하는 것의 상당수를 내가 대신해 줄게 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당장 사용자로서 그 제품을 딱 봤을 때 당장 의심부터 하게 돼 있어요. 어떤 의심? 이거 믿을 수 있는 거 맞아? 진짜 나의 주된 이거를 맡겨도 되는 거 맞아?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숙제가 상용화할 때 신뢰 구축이에요. 인간과 AI 제품 사이에 어떻게 신뢰를 구축할 것인가. 이게 진짜 핵심 이슈가 됐고 특히 이제 그와 관련된 측면에서 이제 설명 가능성 이슈가 굉장히 커졌어요. 뭐 이런 뭐 물어보고 싶은 질문들 그냥 가벼운 거 몇 개만 적어도 이렇게 되죠. AI가 답을 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답을 냈는데? 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죠. 그 영상에서 암이라고 판정을 했는데 이게 왜 암이야? 이런 거죠. 근데 지금까지 AI는 성능만 좋으면 됐던 AI 연구 방법에서는 뭐라고 답을 하냐면 모르겠는데 그냥 답이 계속 그렇게 잘 나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그까지는 괜찮아요. 이제 문제는 이제 어떨 때 발생하냐면 반대로 한 뭐 10% 틀렸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왜 틀렸는데 이게 왜 암이 아니라고 했어? 라고 물어보면은 그것도 잘 모르겠다 그런단 말이에요. 틀린 거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써요? 이거 뭐야? 이거 내가 제대로 인간은 어때요? 이거 내가 가려져 가지고 못 봤네. 다음부터는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라도 하지. 이제 그런 의사와 그렇지 않은 그 AI 사이에 어떤 걸 믿으실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야. 이런 왜 이렇게 되는가? 그 다음에 안전성 문제. 이게 접목돼야 될 어떤 그 미션이라든지 접목돼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 이럴 때는 안전성이라든지 테스트는 충분했는지에 대한 질문도 던지게 돼 있고. 그래서 이런 안전성과 테스트와 관련된 것들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규제 내지는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어떤 프로세스를 니네가 갖췄냐 이제 이런 것들도 물어보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기반으로 하니까 데이터는 모든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예를 들어 뭐 취업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면접을 이제 AI로 해요. 아니면은 뭐 신용 평가를 해가지고 뭐 준다든지 아니면 재범 가능성 같은 걸 한다든지 이게 사람 구별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에 데이터가 편견이 있다면 그냥 AI에 의해서 모든 게 차별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편견이나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또 이슈를 제기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법률적인 측면에서 라이어빌리티 이슈가 또 발생을 하죠. 책임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거에 대해서는 니네 어떻게 하고 있는데? 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뭔가 좀 이상하거나 뭐 이런 게 발생했다고 봤을 때 검증은 할 수 있냐? 누군가와 아니면 수정은 어떻게 할 건데? 뭐 이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널려 있는 데이터 쓴다 그러면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어떻게 민감한 정보를 보호할 거고 프라이버시는 어떻게 할 거고 원인 결과 문제는 뭐 제대로 밝혀진 게 있는지나 이런 식으로 진짜 이제 상용화를 전제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쭉 리스트를 써나가 보잖아요.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기존에 연구할 때는 도저히 그 챌린지를 받을 수 없었던 질문 리스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는 문제는 AI만의 문제는 아니죠.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다차원적인 접근을 통해서 그 우리가 비즈니스를 이제 만들어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 가능성에 대해서 뭐 이거는 미국 국방부에서 발표한 것들을 한글로 바꾼 거거든요. 예, 이렇게 전에는 그냥 성능만 좀 됐는데 이제는 그래서 이런 왜 그런지 뭐 언제 실패하는지 이거 알아야지 뭐 예를 오작동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거나 뭐 사람을 갖다 잘못 쏘거나 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큰일 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넣게 이제 강제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다음에 이제 공정성 이슈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제일 위험한 AI가 바깥으로 퍼져나가고 이제 상용화될 때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라고 이제 저는 항상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인간의 편견이 AI는 공정하게 할 것 같잖아요.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뭐 우리가 그 AI가 전면적으로 어디에나 쓰일 수 있다고 했을 때 어디에 쓰실랍니까라고 물어보면은 항상 가장 많은 답이 나오는 두 직업, 두 기능이 있어요. 뭐 하고 뭔지 아세요? 하나, 정치하도 그지 같으니까 AI가 정치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얘기가 판사 AI가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많이 해요. 하도 인간들이 그 법률 판정이나 이런 게 거지 같은 이런 게 많이 나온다 생각을 하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게 되게 위험하단 말이야. 왜? AI는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AI가 공정하다는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 머릿속에. 근데 사실은 AI도 인간이 만든 데이터를 따라 배우기 때문에 수많은 곳에서 인간의 편견이 들어가서 증폭을 해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우리가 보고 레이블링을 하고 답을 줄 때 이미 편견 들어가죠.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가 편견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모델을 학습을 한다 그러는데 학습하는 알고리즘 뽑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뭘 뽑을 것 같습니까? 자기가 배운 대로 뽑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이런 비유를 쓰는데 여러분들이 의사들 많이 믿으시죠? 근데 의사들도 배운 게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 그랬는데 정형외과 의사는 뼈를 다루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게 뼈가 흔들려서 그래요 이런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뼈가 안 흔들리게 만들기 위해서 못을 박읍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또 수술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치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신경외과 의사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신경으로 모든 걸 보니까 그게 신경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그걸 이제 화학적으로 건드려 가지고 그런 것 같으니까 그 신경 주변은 세척을 하고 뭐 등등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마취과 의사 뭐라 그럴까요? 그 통증외과 의사. 그 사람들은 주사 놓는 데 기절거든요. 신경절에. 뭐 이유가 어쨌든 간에 이 신경 때문에 아픈 거니까 거기에 주사바늘 찔러가지고 통증 딱 해가지고 6개월마다 주사 놔드릴게요. 이런단 말이에요. 내과 의사 뭐라 그러겠어요? 내과나 그 신경과에서는 이게요 놔두면 많이 나으니까요 약 먹으면서 버티시죠 이럴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같은 것 같지만 자기가 배운 게 다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옵션이 틀리기 때문에 선택지가 달라져요. 사실은 그 관련된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게 AI 한 사람들이 이게 뭔가를 뭘로 하겠다라고 할 때에도 자기 배운 대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편견 들어가요. 그 다음에 모델이 학습할 때는 또 다른가? 이 모델이 하고 나서 결과들을 뱉어낼 텐데 결과들을 뱉어낸 것도 체리 피킹을 하죠. 사람들이 막 이거는 아닌데 이거 뭐 잘못된 거겠지 하고 막 갖다 버려 막 이런단 말이야. 예, 그런 식의 작업을 통해 가지고 결과를 해가 논문이 막 나가죠. 그죠? 그 다음에는요. 야, 이거 미디어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별 의미가 없다. 아니면 뉴스거리가 안 되는 건 그냥 넘어가고요.
예를 들어서 구글이 피부과 의사보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냈더니 뭐 피부암을 더 잘 걸러낸다 이런 걸 논문을 냈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미디어가 구글이 일단 냈고 그다음에 의사보다 낫대. 이 뉴스거리 좋죠. 픽업해가지고 대수특비를 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드디어 인공지능이 의사보다 낫게 뭔가를 하겠네. 뭐 이딴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래, 인공지능이 더 좋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 사람들이 또 데이터에 답을 달기 시작을 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사이클을 돌아요. 이게 증폭한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 위해가 엄청나게 발생을 해요. 이게 이제 데이터 편견의 위해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서 걸러낼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내는 게 실제 상용화를 할 때에는 또 굉장히 중요한 숙제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범죄자 관련된 그 테스트 부분인데 이거에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이게 이제 프리크라임 시스템 비슷한 건데 재소자 얼굴 머그샷 가지고서 나중에 재범 확률 계산해낸 거거든요. 실제로 테스트를 했더니 잘 맞아가지고 이제 런던 경찰 같은 데다가 이제 배포를 해서 이제 그 좀 테스트를 좀 하게 했는데 이걸 발견한 사람들이 이제 리포트를 하기 시작을 해요. 이제 뭐 신문에도 나고 막 이랬는데 이상한 거 발견한 거예요. 뭐 발견하신 거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얼굴 보고 재범할 가능성을 판정한 거거든요. 높은 리스크는 점수가 높고 낮은 리스크는 점수가 낮아. 찾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백인이 아니면 더 높아요. 네, 이게 이게 웃기죠. 네,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느냐? 뭐 범죄자들 집단 그 데이터베이스에 흑인이 많았겠지. 일단 첫 번째는. 그리고 그 경찰들 편견이 흑인들이 또 재범하지 않겠어?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더 감시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재범으로 사반할 가능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생기지. 이러면 그 데이터 자체가 이미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생겨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 이외에 그 뭐 하여튼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AI를 비즈니스화하고 할 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결국에는 인간이 중간에 껴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인간을 사용자로 보고서 사용자들한테 얼마나 좋은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가의 본질적인 문제로 가게 돼요. 그래서 그냥 컴퓨터 사이언스 상에서 AI 연구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 이외에도 뭐 다른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데 휴먼 AI 인터랙션이 키고 여러 기업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연구하고 있다는 얘기들을 좀 드리는 건데 이건 넘어가고요. 알렉사, 로닌 얘기도 있고 이건 여기저기 많이 쓰인다는 얘기인데 다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꼭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게 CB 인사이트에서 발표한 AI 탑백 2020년이네요. 2020년 자료인데 보면은 AI의 제일 유명한 세계 100대 기업을 한 거거든요. 과거하고 되게 많이 달라진 거이기도 한데 보시면은 AI 프로세서, AI 모델 디벨롭먼트, 뭐 R&D, 자연어 처리, 뭐 이런 게 이제 일반 기술에 해당하는 부분이잖아요. AI 그 기술 자체 코어를 개발하는데 숫자가 생각보다 안 많아요. 이게 한 요 정도고요. 보시면은 헬스케어, 파이낸스, 트랜스포테이션, 가버먼트, 리테일, 마이닝, 심지어 마이닝 이게 뭐 광산 아닙니까? 음식, 농업, 에너지 이게 다 뭐죠? 버티컬 그러니까 특정 산업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포커스가 그 AI 기술 그 자체에서 해당 산업 도메인으로 많이 넘어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야. 그래서 이 또 한 몇 년 전부터 가장 이 질문 많이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거죠. 그 인터넷처럼 인터넷 특히 플랫폼 경제가 많이 돌다 보니까 특정한 기업들이 다 먹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질문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러기에는 우리 세계가 너무 커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는다. 사실 이게 제가 소프트뱅크 이제 루닛이라는 회사에 제가 엔젤 투자를 해서 이제 많이 이제 지금은 성장을 해서 엄청 좋아졌는데 그 당시 이제 의사가 없을 때 제가 그 어드바이저 역할을 하면서 뭐 투자 유치할 때도 들어가고 이제 대가 디펜스 다 하고 그랬거든요. 소프트뱅크 할 때는 소프트뱅크에서 투자 받을 때 그때 진짜 지겹게 받은 질문이 뭐였냐면 그 당시 왓슨이라고 IBM에서 만든 거 나왔을 때여가지고 다들 왓슨이 엄청 잘 되니까 뭐 인터넷 최고 기업들 이런 애들이 나오면 니네 같은 스타트업은 무너지지 않냐 이 질문 진짜 많았어요. 네, 그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제가 어쨌든 의사기 때문에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이제 디펜스를 되게 많이 했는데 어떻게 답을 했냐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거짓말이 만병통치약이거든요. 예,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완벽한 거짓말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AI 뭐 이런 거란 말이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의학이 그렇게 우스워 보이십니까? 이런 거죠. 의학도 풀어낼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거 하나하나마다 전부 다른 회사들이 1등 할 거예요. 그런 종류라는 거. 이제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이런 건 똑같아요. 인터넷이 처음 보급됐을 때 처음에는 브라우저 만드는 회사. 그다음에 인터넷 망 깔아준 회사. 그러니까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회사겠죠. 그다음에 모뎀 처음 만들어 낸 회사. 뭐 장비 회사. 이런 회사들이 제일 먼저 뜨죠. 시스코, 쓰리콤 뭐 이런 회사들. 그렇지만 모든 인프라가 갖춰진 이후에 실제로 인터넷과 함께 우리 사회가 변화된 건 뭐예요? 인터넷을 접목해서 만든 수많은 사람들의 비즈니스예요. 예를 들어 심지어는 블로그 써가지고 1인 인플루언서가 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1인 카페 만들어가지고 각자 그 전자상거래 붙여가지고 물건을 팔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거를 다 합친 산업의 규모가 그 플랫폼 기업보다 훨씬 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AI도 똑같게 될 겁니다.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어떤 부분이고 다만 이제 이거 이제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에서 제공한 건데 우리가 이제 일종의 측정 지표처럼 삼아야 되는 것들은 생각을 되게 많이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발굴해서 특히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되게 많이 애를 써야 되는데 그중에 제일 대표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종류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AI 기술이 아닌 다른 분석 기술 대비 AI를 썼을 때 그 해당 산업에서 부가가치가 늘어나는 게 얼마만큼일까라고 해가지고 분석을 한 데이터거든요. 이게 이 분석 데이터의 산업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의외로 여행 쪽이 가장 부가가치가 AI 접목했을 때 더 막 크게 증가하는 걸로 나와요. 네, 무려 128% 증가하는 걸로 나오니까. 그다음에 뭐 트랜스포트, 리테일 뭐 이런 거 있는데 헬스케어가 44% 생각보다 낮죠. 이 퍼센티지 때문에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이 지표 때문에 이 지표 뭐예요? 예, AI 기술 도입했을 때 우리가 추가로 얻을 수 있는 부가가치 또는 뭐 이 사회적 가치로 취하는 수도 있어요. 소셜 밸류 뭐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정리를 하고 그거에 맞춰서 적절한 AI 기술을 접목하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 이게 이제 사실은 이걸 이해하는 데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AI에 준비된 기업을 뭐 얘기할 때 데이터 전략, 그다음에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문화, 새로운 테크놀로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마인드세트, 그리고 이걸 비즈니스로 만드는 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프로세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인터넷 때와 마찬가지로 AI도 이제 진짜 널리 퍼져가지고 어디에서나 쓰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이프 워드처럼 언제쯤 AI가 우리한테 올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아주 작은 것도 좋으니까 아주 작은 것부터 그냥 이것저것 쓰기 시작하면서 오늘부터라도 AI하고 친해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스타트 투데이. 이걸 제일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고 오늘 일단 위니 강의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저는 항상 이제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자체의 기회가 주어지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뭐 책을 쓸 때도 그렇고 이런 얘기할 때도 항상 하는 얘기인데 뭔가를 어떤 문제를 파악하고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고민을 할 때 가능하면 이것도 연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능하면 굉장히 다각도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게 훈련이 되게 많이 돼 있어서 입장 바꾸기에 대한 훈련이 굉장히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조변석기 할 수 있거든요. A 입장에서 포지셔닝 했다가 B 입장으로 포지셔닝하고 C 입장으로 포지셔닝을 하면 같은 사안의 문제인데 굉장히 다른 입장과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하면은 실체적 진실과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문제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왜냐하면 다차원적으로 봤으니까. 네, 그런 어떤 훈련이나 연습들을 많이 하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